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건드려. 평소 교양 있고 나긋나긋하던 며느리 오세영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앙칼진 톤이었습니다. 박태산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짝! 며느리가 한 중년 여성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그 여성의 얼굴을 본 박태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났던 전처 김명희였습니다. 그날 천하의 박태산 회장을 분노의 화신으로 바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산그룹 명예회장 박태산이 아들 부부가 사는 고급 펜트하우스 복도에 섰습니다. 손에는 며느리 오세영의 생일을 맞아 준비한 최고급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죠. 비서실장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온 것은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닌 시아버지로서 오붓하게 저녁이라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산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건드려. 박태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소 교양 있고 나긋나긋하던 며느리 오세영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앙칼진 톤이었으니까요. 박태산이 의아한 표정으로 도어락을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박태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짝! 경쾌하다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살벌한 파열음이 넓은 거실을 울렸습니다. 오세영이 손을 높이 쳐들었다가 내리꽂은 곳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한 중년 여성의 뺨이었습니다. 여성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박태산이 들고 있던 한우 세트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세영의 악에 바친 고함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오세영이 쓰러진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친정 엄마가 보낸 그릇이야. 네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물건이라고. 어디서 천한 손으로 함부로 만져. 바닥에 쓰러진 여성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박태산은 왠지 모를 기시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세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의 어깨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오세영이 허리춤에 손을 얹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치우지 못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오세영이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태산과 눈이 마주친 오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던 표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떡해. 하지만 박태산의 귀에는 며느리의 변명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태산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산의 시선을 느낀 것일까요? 쓰러져 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붉게 부어오른 뺨,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주름진 얼굴. 하지만 박태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났던 전처 김명희였습니다. 김명희 역시 박태산을 알아보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명희가 비명 같은 신음을 삼키며 황급히 몸을 돌려 부엌 쪽으로 기어가듯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설 때마다 왼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이며 절뚝거리는 모습이 박태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산의 가슴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건강했던 아내의 다리가 왜 저렇게 되었단 말인가요? 박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저 사람은? 오세영이 재빨리 김명희 앞을 막아서며 태연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세영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새로 들어온 입주 도우미인데 일을 너무 못해서 제가 좀 교육하던 중이었어요. 그릇을 깼지 뭐예요. 박태산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며느리 오세영이 김명희의 정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에서 그리고 집안 앨범에서 수없이 봤을 시어머니의 얼굴이니까요. 그런데도 입주 도우미라니요. 오세영은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영이 김명희 쪽을 힐끗 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뭐해? 회장님 오셨는데 인사 안 드리고 꼴사 나오니까 당장 부엌으로 꺼져. 오세영의 말끝에는 명백한 조롱과 멸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다용도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작아 보여서 박태산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발을 묶어버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우는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한우 세트를 보며 반색했습니다. 박민우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웬 곡이에요? 오늘 세영이 생일인 건 어떻게 아시고? 박민우의 시선이 깨진 그릇 조각과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명희가 사라진 쪽을 향했습니다. 박민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박태산은 아들의 반응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모르길, 아들만은 이 끔찍한 상황의 공범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민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태산의 마지막 기대조차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박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세영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또 사고 쳤어? 늙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굼뜨냐? 돈 줬으면 밥값을 해야지. 박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는 늙고 병든 도우미가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알면서도 모른 척,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 오세영이 시어머니를 하인 부리듯 하는 것을 묵인하고 동조해온 것입니다. 오세영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보내준 귀한 그릇을 박살냈지 뭐야?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아버님 놀라셨죠? 얼른 앉으세요. 저런 무식한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박태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태상그룹 그리고 금지옥엽 키워낸 아들. 모든 것이 쓰레기만도 못한 거짓과 위선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산의 머릿속에서 이성이란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산이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수천만 원짜리 크리스털 장식품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오세영이 비명을 지르며 박민우의 뒤로 숨었습니다. 박민우 역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박태산을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우가 뒷걸음질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박태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터질 듯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에 굵은 핏대가 섰고 거친 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태산이 지팡이로 박민우와 오세영을 번갈아 가리키며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세영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릇이 깨져서 혹은 도우미를 혼내서 화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죠. 박태산은 다시 한번 지팡이를 휘둘러 거실 테이블 위에 화병을 박살냈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과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박태산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내 눈이 멀었었구나. 내 눈이 멀어서 뱀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품고 살았어. 당장 저 사람 모셔와. 당장. 박민우는 아버지가 저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이 김명희임을 알아채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용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김명희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을까봐 김명희는 엉금엉금 기어서 박태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김명희가 오열하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민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발이요. 박태산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전처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우아하고 기품 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도 아들을 감싸는 늙은 노파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비참함에 박태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증오심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박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오세영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내가 걱정되는지 남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태산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까발려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소란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 태상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태산은 핏발선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서실을 총동원해 조사한 김명의 뒷조사 보고서와 며느리 오세영의 만행이 담긴 CCTV 복구 영상이었습니다. 박태산의 손이 떨리며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10년 전 위자료로 준 빌딩과 현금은 이혼 직후 기획된 사기단에게 모조리 갈취당해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김명희는 쪽방촌을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와 파출부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도우미 업체에 등록해 제 발로 아들 집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박태산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신음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차라리 나한테 오지. 자존심이 뭐라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세영은 김명희가 시어머니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은 김명희의 약점인 손자를 볼모로 잡고 소위 노예계약을 맺었습니다. 월급은커녕 숙식 제공을 빌미로 온갖 자빌과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박태산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박태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오세영은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걸레질하는 김명희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가 하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김명희의 식판에 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박태산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아들 박민우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박태산이 으르렁거리듯 불렀습니다. 거기 꿇어. 박민우가 쭈뼛거리며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태산은 손에 잡히는 대로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 박민우의 어깨를 향해 던졌습니다. 아! 박민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산의 분노는 그 정도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태산이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내 처가 내 어미를 개돼지 취급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해? 네가 젖빨며 큰 가슴이다. 네가 업혀 자란 등이야. 어떻게 자식 새끼가 돼서 제 어미를 팔아먹어. 박민우가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명은 박태산의 억장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박민우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장모님이 제 회사 자금줄을 쥐고 계시잖아요. 세영이 비위 거스르면 당장 어음 막아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어떡해요? 그리고 엄마도 그러셨어요. 손자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다 괜찮다고.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박태산이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에 고작 처가의 돈줄이 끊길까봐 천륜을 저버렸다는 아들의 고백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박태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태산이 책상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이었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박태산은 망설임 없이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박민우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태산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내 유산은 단 한 푼도 너한테 안 간다.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박민우가 사색이 되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박태산은 호출배를 눌러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끌려나가는 아들의 비굴한 뒷모습을 보며 박태산은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태산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연결된 펜트하우스 내부 CCTV 화면이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앙심을 품은 오세영이 남편도 없는 집안에서 김명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오세영은 펄펄 끓는 국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절뚝거리며 반찬을 나르느라 오세영의 곁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뜨거. 오세영이 고의로 국 냄비를 기울여 김명희의 발등에 국물을 쏟아부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김명희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명희가 화상을 입은 발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지만 오세영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세영이 김명희를 내려다보며 입모양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아, 어젯밤에 아버님 오셨다고 일러바치더니 꼴 좋네. 내 집에서 나가기 싫으면 똑바로 해. 박태산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간 김명희가 더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장면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등교 준비를 마친 손자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김명희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손자의 가방을 챙겨주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김명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김명희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냄새나는 거지 아줌마. 엄마가 할머니랑 말 섞지 말랬어. 우리 집에서 기생충처럼 산다며? 손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말들이었습니다. 오세영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김명희는 손자에게 밀쳐져 엉덩방아를 찍고도 멍하니 손자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몸의 화상보다 손자에게 거부당한 마음의 화상이 더 쓰라린 듯 보였습니다. 박태사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져 모니터를 박살냈습니다. 으아! 박태산의 포효가 집무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악마 같은 모녀의 소나기에서 명희와 손자를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박태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금융조사팀 가동해. 사돈네 최 여사, 그 여우 같은 늙은이 자금줄부터 끊어버려. 세무조사, 횡령, 배임 싹 다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 비서실장이 우려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최 여사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계 쪽 인맥도 상당하고요. 전면전을 벌이시면 회장님 건강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것들은 내 손으로 찢어 죽인다. 시행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던 찰나 박살난 모니터 옆에 놓인 태블릿 PC에서 또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오세영이 친구들과 통화하며 떠드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야, 말도 마. 시아버님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걱정 안 해. 그 늙은이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거든. 꽥하고 죽으면 그 재산 다 우리 민우 씨 거잖아. 그럼 다 내 거지 뭐. 깔깔깔.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산의 눈앞이 순간 번쩍하더니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가슴 중앙을 강타했습니다. 박태산이 가슴을 부여잡고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분노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산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명희는 영영 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박태산이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며 비서실장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변호인단 불러. 전쟁이야. 이건. 박태산의 눈빛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아들까지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자들을 향한 핏빛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 도착을 기다리던 회장 집무실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태산이 기대했던 법무팀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선 사람은 사돈이자 사채업계의 큰손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덩치 큰 수행원들이 버티고 서서 비서실장의 진입을 막아섰죠. 박태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노려보았지만 최 여사는 여유만만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최 여사가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혈압도 안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그러다 정말 큰일 치르시겠습니다.
박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내 집에서, 내 회사에서 손 떼. 내 며느리랑 내년 감방에 쳐넣기 전까진 눈도 못 감을 줄 알아. 최 여사는 박태산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금연구역인 회장실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박태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 여사가 연기를 허공에 뱉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감방이라. 회장님 기억나세요? 10년 전 김명희 그 여자가 바람났다고 가져온 사진들 말이에요. 박태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아내 김명희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박태산은 아내의 해명도 듣지 않고 이혼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위자료만 던져주고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최 여사가 킬킬거리며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그거 다 제가 연출한 거예요. 그 남자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순진한 회장님은 사진 몇 장에 눈이 뒤집혀서 조강지처를 내치시더군요. 덕분에 제 딸이 그 자리를 꿰찼고요. 뭐라. 박태산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오해가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결과였다는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태산이 가슴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져가는 박태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가세요. 회사는 우리 세영이랑 민우가 잘 먹을 테니까. 김명희 그 여자는 평생 식모 살다 죽을 팔자고. 박태산의 시야가 암전되듯 까맣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박태산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지만 최 여사는 쓰러진 박태산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가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뭐해요? 119 안 부르고. 그리고 장례식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게 좋겠네. 태상그룹 일가가 소유한 VIP 병동은 무거운 침묵 대신 샴페인 터지는 소리로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보는 눈이 많아 조용한 척 연기하는 하이에나들만 득실거렸습니다. 박태산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병실 밖 응접실에는 오세영과 최 여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영은 아버지의 생사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걱정되는 듯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오세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최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버님 저대로 깨어나시면 우리 다 죽어. 유 원장도 찢으셨다며. 최 여사가 딸의 손등을 탁 치며 나무랐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의사 매수해놨어. 깨어나도 식물인간 아니면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거야. 넌 얼른 임시 이사회 소집해서 민우 회장 자리에 앉힐 준비나 해. 구석에 앉아있던 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를 학대하고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박민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아버진데. 그리고 엄마한테도 연락은 해야. 오세영이 눈을 부라리며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미쳤어? 그 거지 아줌마 불러서 뭐하게? 당신 지훈이 평생 못 보고 싶어? 우리 집안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고 싶냐고. 지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민우는 다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한 아들은 끝까지 비겁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달려온 김명희가 병실로 올라가려다 사설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힌 것입니다. 김명희는 닳고 다른 운동화에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절박했습니다. 김명희가 경호원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회장님 얼굴만, 멀리서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경호원이 김명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잡상이는 출입 금지라니까. 사모님께서 절대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 김명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김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쫓겨날 때처럼 지금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김명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산의 최측근 강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김명희를 부축해 일으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김명희가 놀란 눈으로 강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실장, 회장님은 괜찮으신가요? 강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김명희를 병원 비상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와 열쇠 하나를 꺼내 김명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에 남기신 겁니다. 이 안에 최 여사의 비자금 장부와 10년 전 사모님 누명을 벗겨줄 증거, 그리고 며느리의 폭행 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명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박태산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낸 진실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김명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사모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지훈 도련님과 민우 사장님을 구할 수 있는 분도 사모님뿐입니다.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이제 싸우셔야죠. 김명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머릿속에 손자 지훈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지 아줌마라고 자신을 밀쳐내던 손자,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 숙인 아들.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김명희의 눈에서 나약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명희가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강 실장 도와주세요. 병실 안 요란하게 울리던 기계음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박태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깨운 것은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최 여사의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밤새 흐느끼며 기도하던 아내 김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태산이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링거병과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 악당들을 두고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었죠. 박태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덮고 있던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허.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자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태산은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때마침 강 비서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깨어난 회장을 보고 강 비서실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달려와 박태산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박태산이 쉰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옷 가져와. 그리고 차 대기시켜. 강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어디를 가시려고요? 박태산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내 집 청소하러 간다. 바퀴벌레들이 주인 행세하는 꼴은 더 못 보겠어. 같은 시각 아들 부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때 이른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은 최고급 샴페인을 따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임시 주주총회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죠. 김명희와 박태산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믿는 그들에게 이 세상은 온통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오세영이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이 집도 회사도 다 내 거야. 아, 그 아줌마 짐은 내일 사람 불러서 싹 다 태워버려야지. 냄새나서 원. 최 여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내 딸 고생 많았다. 이제야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 진작 이렇게 될 것을.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두 모녀의 웃음소리를 갈랐습니다. 오세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오세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하지만 인터폰 화면은 먹통인 듯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세영이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면 문 앞에 두고 가라니.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오세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두 발로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박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쫓겨났던 김명희가 말끔한 차림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얼어붙은 며느리를 밀치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던 최 여사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며 샴페인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박태산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다들 즐거워 보이네. 어디 나도 좀 껴주겠나? 지옥에서 돌아온 회장의 등장이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피해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얼어붙은 펜트하우스 거실, 박태산의 등장으로 흐르던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샴페인 거품이 사그라드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죠. 오세영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린 채 뒷걸음질 쳤고 소파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박태산은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옆에 선 김명희의 손을 꼭 잡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천하의 박태산 회장이 며느리와 사돈이 보는 앞에서 김명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털썩 마이너스. 김명희가 놀라서 박태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박태산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눈이 멀어서 당신을 지옥 구덩이에 10년이나 방치했어. 그 고운 손이 다 망가지도록. 내 손주 지키겠다고 이 수모를 겪게 해서 내가 죽일 놈이야. 박태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아들놈 대신
며느리에게 짓밟힌 전처에게 바치는 처절한 사죄였습니다. 김명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름이 박태산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김명희가 박태산을 일으켜 세우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탓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악한 거지. 회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두 노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지켜보던 비서실장마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분위기 파악을 못한 오세영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세영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아버님 등쳐먹고 도망간 꽃뱀인 거 잊으셨어요? 엄마 뭐해? 경비 불러. 최 여사가 쭈뼛거리며 인터폰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하자 박태산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서늘한 살기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박태산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더 까딱해봐라. 그 손목을 분질러 놓을 테니까. 최 여사가 힉 소리를 내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박태산이 오세영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세영은 겁에 질려 식탁 의자 뒤로 숨었습니다. 박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건 너무 자비로운 처사지. 넌 여기서 딱 기다려라. 다가오는 창립기념 파티 때까지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어. 내년이 저지른 죄악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 줄 테니까. 오세영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꾸했습니다. 증거 있어? 그거 다 조작된 거야. 나 가만히 안 당해. 박태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는 김명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여긴 짐승 냄새가 나서 더는 못 있겠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박태산과 김명희가 현관을 나서자 뒤에서 오세영이 악을 쓰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태산그룹 본가 저택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태산의 지시로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소환되었습니다. 피부관리사,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까지 모두 김명희를 10년 전 기품 있던 사모님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명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푸석했던 피부에는 윤기가 흐르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우아하게 올린 머리로 정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바로 손자 지훈이 때문이었죠. 박태산은 김명희의 근심을 눈치채고 학교를 마친 지훈이를 본가로 데려왔습니다. 지훈이는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먹은 채 쭈뼛거리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세영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서 우릴 괴롭힌다고 세뇌를 시켜놓은 탓이었습니다. 박태산이 지훈이를 소파에 앉히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눈 똑바로 보렴.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하는 말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 지훈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산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갓난아기였던 지훈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김명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오세영이 지훈이를 방치하고 놀러 다닐 때 김명희가 몰래 지훈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아픈 배를 물러주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박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거지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분. 네가 배탈 나서 끙끙 앓을 때 밤새 네 배 문질러 주던 사람이다. 내 엄마가 쇼핑하러 갔을 때 네가 울면 업어서 달래주던 사람이야. 그분이 누군지 아니?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늘 바쁘다며 자신을 밀쳐냈지만 그 도우미 아줌마는 냄새난다고 구박해도 항상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마다 엄마보다 더 아파하며 울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박태산이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친할머니시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곁에 있고 싶어서 그 모진 구박을 다 견디신 거야. 그런데 지훈이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지? 아, 할머니. 지훈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태산이 서재 문을 열자 문 밖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김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김명희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으앙, 할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김명희가 달려오는 손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다, 내 강아지.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만 건강하면 돼. 미안하다, 할머니가 못나서. 박태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아픈 고리가 풀렸으니 이제 남은 건 응징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오세영과 최 여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며칠 전에 굴욕을 잊은 듯 다시 눈을 번들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최 여사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박태산 그 늙은이 허풍 떠는 거야. 증거? 10년 전 일인데 증거가 어디 있어? 다 태워버리고 없앴는데. 겁먹지 마. 이번 파티 때 네가 차기 후계자로 확실히 눈도장만 찍으면 돼. 주주들은 이미 내가 다 구워 삶아놨으니까. 오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일까? 아버님 눈빛이 장난 아니었어. 진짜 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 내가 누구야? 사채 바닥에서 30년 구른 사람이야. 박태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아니라고. 내일 파티장에 기자들 쫙 깔아놨어. 박태산이 침에 걸려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소문낼 거야. 넌 그냥 우아하게 웃기만 해. 오세영은 엄마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는지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지 못하는 법이죠. 그들은 다가올 내일이 자신들의 재산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태산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초호화판으로 꾸며졌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세영과 최 여사는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은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이 그룹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죠. 오세영이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분위기 좋은데? 아버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쫄아서? 최 여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해. 와서 망신이나 당하고 꺼지라고 하지 뭐. 그때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거대한 회전문이 돌아가고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박태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박태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끼고 내린 한 여인.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중년 여성. 10년 전 자취를 감췄던 태산그룹의 전 안주인 김명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에는 턱시도를 입은 손자 지훈이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김명희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고개 들어요. 당신이 이 그룹의 주인이야. 저 버러지들한테 본때를 보여줍시다. 김명희가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우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여장부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보란듯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연회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오세영과 최 여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인들처럼 말이죠. 박태산이 입구에 멈춰서서 새하얗게 질린 며느리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길 비켜라. 주인 오셨다. 폭풍 전야의 고요는 끝났습니다. 이제 화려한 심판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태산이 김명희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10년 전 불미스러운 소문과 함께 사라졌던 태산그룹의 전 안주인이 저렇게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는 김명희의 기품을 한껏 살려주었고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오세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자들 앞에서 아버님이 노망이 드셨다며 헛소문을 퍼뜨리던 그녀의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최 여사 역시 들고 있던 클러치 백을 떨어뜨릴 뻔하며 휘청거렸습니다. 박태산이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세영이 정신을 차리고 박태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기자들 다 보고 있잖아요. 제발요, 네. 조용히 넘어가요. 집안 망신시키실 거예요? 박태산이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박태산이 오세영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집안 망신? 그건 이미 네가 다 시켰지. 비켜라. 내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박태산이 지팡이로 오세영을 거칠게 밀쳐내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세영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하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박태산이 마이크 앞에 서자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박태산은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태산그룹의 지난 30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최 여사는 구석에서 수행원에게 무언가 지시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출구에는 이미 박태산이 배치해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태산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제 아내 김명희 여사가 오늘부로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꽃뱀이라더니 누명이었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 아래 서 있는 김명희에게 쏠렸습니다. 김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의연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세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상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저 여자가 아버님을 홀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세영의 발악에 박태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박태산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노이즈 소리와 함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펜트하우스 주방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국 냄비를 든 오세영이 김명희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영상 속 오세영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아, 어젯밤에 아버님 오셨다고 일러 바치더니 꼴 좋네. 차. 국물이 김명희의 발등에 쏟아지고 김명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구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세영이 팔짱을 끼고 비웃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꺄악. 연회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재벌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세영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당장 끄란 말이야.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세영이 친구들과 통화하며 시아버지가 빨리 죽길 바란다는 내용, 그리고 최 여사가 10년 전 김명희를 몰락시키기 위해 사기단을 고용했던 통화 녹음 파일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녹음 속 최 여사 그 여자한테 접근해서 알거지로 만들라니까요. 그래야 내 딸이 들어가 살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확실하게 처리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며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하객들은 오세영과 최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사기쳐서 쫓아낸 거였어? 무서운 여자들이네. 최 여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거만한 표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세영은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다 가짜야.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 아래 있는 오세영과 구석에 주저앉은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최말자 씨, 오세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찰카닥. 차가운 수갑이 오세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명품 팔찌가 걸려있던 자리에 은빛 족쇄가 채워진 것입니다. 오세영이 발버둥 치며 남편 박민우를 찾았습니다. 박민우는 구석 기둥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민우 씨, 나 좀 도와줘. 아버님한테 말 좀 해봐. 나 감옥 가기 싫어. 박민우가 천천히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민우가 오세영에게 다가가자 오세영은 희망을 본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세영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잖아. 나 억울한 거. 우리 지훈이 봐서라도. 짝! 박민우의 손이 오세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우유부단하던 박민우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네가 사람이냐? 우리 엄마한테,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랑은 끝이야. 당장 내 눈앞 꺼져. 오세영은 남편의 따귀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오세영과 최 여사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박태산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박태산,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너랑 내 손자 내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박태산은 단상 위에서 끌려가는 최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몰락을 축하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박태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치워졌으니 이제야 파티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군요.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립 기념 이벤트가 아니겠습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하나둘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김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 지훈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훈이도 무서웠는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태산이 단상에서 내려와 김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잔을 김명희에게 건넸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이제 다 끝났어. 김명희가 젖은 눈으로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 여사의 마지막 저주가 어쩐지 귓가에 맴돌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 섬뜩한 목소리는 화려한 파티장의 음악 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불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박태상과 김명희가 건배하는 모습 위로 화려한 폭죽이 터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지만 최 여사라는 독사가 남긴 독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박태산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승리의 샴페인을 즐겨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손자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화려했던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오세영과 최 여사가 연행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최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교도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최 여사는 입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인 손가락만 한 초소형 대포폰이었습니다. 변호사 접견 때 몰래 건네받은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죠. 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여사가 쉰 목소리로 하지만 살기 등등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다. 플랜 B 가동해.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에서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사님,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회장님 쪽 감시도 심하고요. 지금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최 여사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힐 듯 희번덕거렸습니다. 닥쳐. 돈 받았으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박태산 그 늙은이가 제일 아끼는 거, 그거부터 부러뜨려 놓으란 말이야. 찌라시 뿌리고 애들 보내. 당장. 최 여사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박태산, 네가 내 딸 인생을 망쳐? 내 놈 피눈물 나게 해줄게. 두고 봐. 독방의 어둠 속에서 최 여사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증권가 메신저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를 중심으로 출처불명의 찌라시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단독, 태상그룹 손자, 핏줄 아니다? 며느리 오세영의 충격 고백. 쫓겨난 조강지처 김명희, 알고 보니 꽃뱀 출신? 10년 전 내연남 등장. 박태산 회장, 치매 증세로 가짜 손자에게 주식 양도 시도.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에 열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태산과 김명희를 응원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뭔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박태산이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TV 화면이 깨지며 앵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박태산이 뒷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비서실장, 당장 유포자 잡아. 어떤 놈이 감히 내 손자를 건드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IP가 해외 우회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최 여사 쪽 잔당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 지훈이 학교 말인가? 네. 도련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왔을 아이가 오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교복은 흙투성이었고 무릎에는 까진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김명희가 지훈이를 보고 기겁하며 달려갔습니다. 김명희가 지훈이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그랬어? 응?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이가 김명희의 품에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흐흑. 애들이 나보고 가짜래. 뻐꾸기 새끼래. 나 우리 아빠 아들 아니야? 할머니 진짜 꽃뱀이야? 으앙. 김명희의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지훈이를 꽉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회사를 노린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뿌리를 뒤흔들고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랄한 테러였습니다. 박태산이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태산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여긴 기자들이 들이닥칠 거야. 당신이랑 지훈이 당장 별장으로 피신해. 거긴 보안이 철저하니까 당분간 안전할 거야. 김명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요? 같이 가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난 여기서 수습하고 곧 뒤따라갈게. 걱정 말고 어서 가. 강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그날 밤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태상그룹 별장. 폭풍우가 몰아치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지훈이를 겨우 달래 재우고 거실에 앉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지만 왠지 모를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반 마이너스. 별장의 전등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김명희가 비명을 삼키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강 실장? 거기 있어요? 대답 대신 현관 쪽에서 띠띠띠띠 하는 도어락 해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만이 알 수 있는 마스터 비밀번호가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매수한 내부 배신자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검은 비옷을 입은 건장한 사내 5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들이닥쳤습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흉흉한 눈빛으로 김명희를 훑어보았습니다. 회장님 전처 되시나? 애새끼는 어디 있어? 김명희가 뒷걸음질치며 지훈이가 자고 있는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김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경찰 불렀어. 당장 나가. 두목이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경찰? 오려면 1시간은 걸릴걸. 그 전에 우리가 볼 일은 다 끝나지. 최 여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셨거든. 아주 끔찍하게 보내달라고. 두목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명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장식용 화병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김명희를 포위하며 조여왔습니다. 사내 하나가 김명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할망구가 곱게 말할 때 비키지. 아, 이거 나. 지훈아, 도망쳐. 창문으로 도망쳐. 김명희의 비명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거실의 험악한 풍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두목이 지훈이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가짜 도련님 나오셨네. 잘됐다. 한 방에 보내줄게. 사내들이 지훈이를 향해 달려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별장 마당에서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통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박태산이 직접 운전한 세단이 별장 입구를 박살내며 돌진해 온 것입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며 박태산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렵함과 살기였습니다. 박태산이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내 가족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다 죽여버린다. 두목이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뭐야? 늙은이가 제명을 재촉하네. 야, 처리해. 사내 둘이 박태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산은 젊은 시절 현장을 누비던 가닥으로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퍼! 아! 박태산의 풀스윙이 사내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고 박태산은 혼자였습니다. 나머지 사내들이 벌떼처럼 박태산을 에워쌌습니다. 박태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김명희와 지훈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태산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외쳤습니다. 여보, 지훈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김명희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혼자 어떡해. 어서. 지훈이 지켜야지. 박태산의 호통에 김명희는 지훈이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박태산과 4명의 깡패만이 남았습니다. 두목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냥 곱게 늙으시지 왜 사서 고생이슈? 최 여사님이 다리 몽둥이 하나는 꼭 챙겨오라던데. 박태산이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골프채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흡사 상처 입은 늙은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박태산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다리는 가져가도 내 식구들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덤벼.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골프채가 허공을 가르고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육체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강목이 박태산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흑! 박태산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목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목표는 박태산의 머리였습니다. 죽어라. 안 돼. 방문이 열리고 김명희가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태산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급소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퍽!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박태산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선혈이 대리석 바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명희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쓰러진 박태산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는 손을 뻗어 방문 앞에 서 있는 김명희와 지훈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깡패들이 쓰러진 박태산을 확인 사살하려 다가오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삐용 마이너스 삐용 마이너스. 두목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짭새들이 벌써 왔어? 튀어. 깡패들이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김명희가 피투성이가 된 박태산에게 기어가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박태산의 흰 셔츠가 붉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김명희가 오열하며 박태산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안 돼. 죽으면 안 돼. 박태산이 힘겹게 눈을 뜨고 피 묻은 손으로 김명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지훈이는 괜찮아? 김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박태산이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폭풍 우 치는 밤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별장을 뒤덮은 폭풍 우 소리 사이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깨진 창문과 현관으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도망치려던 깡패들은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 병력에 의해 도간의 쥐꼴이 되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저항하던 두목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곧이어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거실 바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박태산은 피투성이가 된 채 김명희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김명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박태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와 박태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두부 출혈이 심하고 어깨 골절이 의심됩니다. 서둘러. 들것에 실려나가는 박태산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아내와 손자를 먼저 찾으려는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김명희가 그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김명희가 앰뷸런스에 함께 오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지훈이도 무사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줄 놓지 말아요. 박태산이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빗길을 뚫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몇 시간 뒤 태산병원 VIP 병실, 수술실 앞 불이 꺼지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명희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민우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머리가 찢어져서 출혈이 많았지만 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깨뼈에 금이 가고 타박상이 심하긴 하지만 회장님 체력이 워낙 좋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명희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가족을 자신은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마취에서 깬 박태산이 눈을 뜨자마자 찾은 건 물도 진통제도 아니었습니다. 박태산이 갈라진 목소리로 강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 실장, 내 핸드폰, 그리고 방송 장비 준비해. 강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방송이라니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박태산이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들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놈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 내 손자가 가짜라는 헛소문. 지금 잡지 않으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내가 아픈 건 상관없어. 내 새끼 명예가 더 중요해. 박태산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의료진의 입회하에 병실 안에 간이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박태산은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피가 배어 나온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 등받이를 세워 앉았습니다. 일부러 연출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가 처절한 피해자이자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3, 2, 1. 큐사인과 함께 태산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제목은 박태산입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방송 시작 5분 만에 접속자 수가 수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인 재벌 회장이 피투성이 모습으로 나타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태산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태산그룹 회장 박태산입니다. 저는 어젯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손자를 지키려다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다쳤네. 누가 습격한 거야? 찌라시 내용 진짜야? 박태산이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그리고 엊그제 다시 시행한 제 손자 박지훈과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친자관계 성립. 제 며느리의 모친 최말자 씨가 퍼뜨린 가짜 손자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어린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화면 가득 검사 결과지가 클로즈업되자 여론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박태산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산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하자 화면이 전환되며 어두운 취조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별장을 습격했던 깡패 두목의 자백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두목은 수갑을 찬 채 형사 앞에서 덜덜 떨며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누가 시켰어? 똑바로 말해. 두목 최?
최말자 여사님이요. 구치소에서 쪽지로 회장님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손자놈 겁 좀 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이 영상은 결정타였습니다. 사돈이 사주에 며느리의 시아버지를 청부 폭행하고 손자를 위협했다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채팅창은 최 여사와 오세영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살인 교산에 적어. 악마가 따로 없다. 회장님 힘내세요. 태산그룹 불매 철회합니다. 박태산이 다시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며느리 오세영과 사돈 최말자를 살인 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은 상처 입은 제 아내와 손자를 지키고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바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검찰과 경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늑장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었고 구속 수사 중이던 그녀의 모든 계좌와 차명 재산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추징 보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 최 여사는 교도관이 틀어놓은 TV 뉴스를 보며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주한 깡패가 모든 것을 불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숨겨둔 재산마저 모조리 국고로 환수된다는 뉴스 자막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으악. 그녀는 돈을 잃는다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교도관들이 뛰어들어왔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돈을 신처럼 모시던 여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오세영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변호하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 전원사임계를 제출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폐륜 범죄자를 변호했다가 로펌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을까봐 손절한 것이었습니다. 오세영이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가지 마세요. 돈 더 드릴게. 우리 엄마가 돈 준대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교도관의 대답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당신 엄마 지금 의무실 실려갔어.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혼 소장 보냈으니까 받을 준비나 해. 오세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민우 씨가? 그 시각 병실 복도. 박민우는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서류와 친권 박탈 신청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거나 장모의 돈에 휘둘리는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우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훈이 양육권과 친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지훈이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도 해주십시오. 서류 처리를 마친 박민우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박태산이 누워있고 김명희가 젖은 수건으로 박태산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박태산이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통을 쳤겠지만 죽다 살아난 탓인지 아니면 아들의 진심을 느꼈는지 박태산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아버지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명희가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됐다. 네가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밥은 먹었니? 얼굴이 반쪽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박민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태산은 붕대 감은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박태산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내 새끼가 그만 짜라. 네가 흘린 눈물만큼 지훈이한테 잘해. 그거면 된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오세영이 몰고 온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태산그룹 일가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박태산은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남은 생명은 오롯이 이 가족을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경상남도 울산에 위치한 태산중공업 제2공장. 용광로의 열기가 훅 끼쳐오는 현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탈리아 명품 슈트를 입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결제 서류나 넘기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고운 손바닥에는 거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이, 박 기사. 점심 먹고 합시다. 작업 반장의 부름에 박민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반장님. 이것만 옮겨놓고요. 박민우는 지게차 대신 직접 무거운 쇠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는 낙하산이라며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묵묵히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의 진심의 동료들도 마음을 열어주었죠. 구내식당에서 식판 가득 밥을 퍼담은 박민우가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반찬이라곤 깍두기와 콩나물 무침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꿀맛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이 얼마나 달고 귀한 것인지 40이 다 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박민우가 국물을 들이키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땐 이렇게 일하셨겠지.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일군 태산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주여 자교도소의 공동 작업장.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세탁장에서 오세영이 빨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독한 세제 때문에 퉁퉁 불어터졌고 손톱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명품 화장품으로 가꾸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야, 신입. 빨래 덜 헹궜잖아. 비누 거품 그대로 있는 거 안 보여?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수감자가 젖은 빨래를 오세영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철서? 차가운 물기를 머금은 빨래가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세영이 울먹이며 빨래를 주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하면 다야? 영치금도 한 푼 없는 게 어디서 굼뜨게 굴어? 오늘 내 것까지 다 빨아놔. 안 그러면 저녁 굶을 줄 알아. 오세영은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그녀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재벌가 며느리로 떵떵거렸던 오세영의 자존심은 감옥 바닥의 오물처럼 짓밟힌 지 오래였습니다. 한편 옆동의 의료사동 독방에는 최 여사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보고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그거 내 거야. 박태산, 죽여버릴 거야. 최 여사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충격으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배식대 몰래 숨겨둔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뿐이었습니다.
교도관이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탐욕의 끝은 정신착란과 고독뿐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박태산이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에서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평생 펜만 잡던 그가 호미를 들고 잡초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꽤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아이쿠 허리야.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나오네. 박태산이 허리를 두드리며 투덜거리자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던 김명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그러게 제가 사람 부르자니까요. 괜히 몸살 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박태산이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 손으로 키운 상추로 당신 쌈 싸주는 게 내 목표야. 그리고 회장은 무슨 그냥 영감이라고 불러. 김명희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박태산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두 사람은 이곳으로 내려와 제2의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명품도 없었지만 흙냄새와 새소리가 가득한 지금이 김명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빵 마이너스. 곧이어 익숙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박태산과 김명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훌쩍 자란 손자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낡은 국산차 한 대가 주차되고 박민우가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내렸습니다. 지훈이가 흙투성이인 박태산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박태산이 껄껄 웃으며 지훈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냐, 내 강아지. 그새 또 컸구나. 이제 할아버지보다 더 무겁네. 박민우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다녀왔습니다. 박태산이 아들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아들의 모습이 명품 슈트를 입고 겉멋만 들었던 예전보다 100배는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박태산이 짐짓 무심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왔냐? 꼴이 그게 뭐냐? 촌놈 다 됐네. 하지만 박태산의 눈가에는 기특함과 안쓰러움이 섞인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는 김명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명희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어서 들어가자.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박민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 밥이 제일 먹고 싶었어요. 점심 식탁은 김명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발라주는 생선살을 받아 먹으며 제잘거렸고 박태산은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를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박민우는 말없이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김명희가 끓인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지난 1년간의 고단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음 달에 반장으로 승진할 것 같습니다. 공장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박태산이 고기 반찬을 아들의 밥그릇에 툭 얹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낙하산이라고 욕먹던 놈이 제법이네. 자만하지 말고 밑바닥부터 제대로 배워. 그래야 나중에 태산을 짊어질 자격이 생기는 거야. 박민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받아주셔서요. 박태산이 짐짓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웬 청승이야. 얼른 먹기나 해. 상추 남기면 혼난다. 김명희와 지훈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박태산은 김명희에게 산책이나 하자며 집 앞 호숫가로 이끌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호수 위에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김명희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박태산이 걷다가 멈춰서서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김명희에게 내밀었습니다. 김명희가 놀란 눈으로 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태산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백금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하면서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박태산이 김명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청혼하는 거야. 10년 전 내가 당신 손 놓고 쫓아냈을 때 맹세했어. 다시는 이 손 놓지 않겠다고. 죽는 날까지 당신 곁에서 속죄하며 살게 해줘. 김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명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투박한 박태산의 손과 고생한 김명희의 손이 반지를 매개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명희가 울먹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해요. 멀리서 지훈이와 박민우가 두 사람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멋쟁이. 할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뽀뽀하세요. 뽀뽀. 박태산이 얼굴을 붉히며 지팡이를 들어 아들과 손자에게 흔들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조용히 안 해? 하지만 박태산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박태산의 팔을 꼭 껴안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겪어낸 이 가족은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네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호숫가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그들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과 권력이면 천륜마저 저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며느리와 사돈. 결국 그 끝없는 탐욕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반면 1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다시 만난 박 회장님 부부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어떤 보적보다 빛나는 행복을 되찾았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일은 사라지고 늘 통쾌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